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 4기 세가 중에서 위강속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고대 주나라의 제국 중에 위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나라의 이야기 중에 선공에 대한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했었는데요. 제나라로부터 며느리감으로 위나라로 시집 오게 되는 선강의 미모에 반해서 자기 태자급을 제치고 신부를 빼앗은 위나라의 선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공과 선강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혜공 이야기, 그리고 위나라 백성에 의해서 제후의 권리가 다시 돌아가서 문공, 그리고 이어서 성공까지 쭉 이어가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부터 시작을 해서 헌공까지 이 두 제후, 성공과 헌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나라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나라 성공은 아주 이쁜 여자 선강을 낚아챈 선공의 증손자입니다. 위나라의 성공은 제위한 지 기원전 634년에서 632년 이 두 해 동안 제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웃 나라에는 당진에서는 진문공이 춘추 패자로서 활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남쪽에는 초나라에서 성왕이 중원의 제국들을 위협하면서 초나라의 영토를 솔솔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초나라는 기원전 632년 결국 조나라와 연합을 해서 조나라 옆에 있는 송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자, 이때 진문공은 초나라의 공격을 받은 송나라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위나라 선공에게 길을 내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송나라의 당도하게서는 당진에서는 위나라를 거쳐가야 가장 빠른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나라의 선공이 진문공의 요청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우리 길 못 내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진나라의 당진의 문공이 위나라 밑 남쪽으로 거쳐서 돌아가지고 초나라하고 싸운 다음에 송나라를 구원해냅니다. 자, 이 전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나라와 진나라의 싸움이었던 성복전투였습니다. 이 성복전투의 승리자가 된 진문공은 이때부터 패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위나라는 바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나라의 문공한테 찍혀버린 겁니다. 길을 안 비켜줬잖아요. 내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진문공이 위나라에 당신들 병력을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역시 위나라의 대부들은 진문공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진문공의 요청을 들어야 된다라고 수락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위나라의 군주였던 성공은 그것을 반대를 해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위나라의 대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원헌이라는 사람이 자기 군주인 성공을 내쫓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군주로 세워버립니다. 이때 이 위나라의 성공은 자기 신하 대부였던 원헌한테 쫓겨나가지고 배불진자를 신은 남쪽의 진나라로 일단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진문공은 말을 잘 안 들었던 위나라 선공이 너무 미워가지고 위나라를 공격을 해서 위나라 땅을 일부 빼앗아버린 다음에 그 빼앗은 땅을 오히려 이쁜 송나라에 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자, 진나라의 도주에 있던 위나라 선공은 다시 진나라에서 주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 당진의 문공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다시 위나라로 돌아가서 군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괘씸죄에 걸려있던 성공을 본 진나라 문공이 오히려 주나라 사람을 한 사람을 시켜서 저 성공을 독살을 시켜버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성공이 그 독살시키려고 하는 그 주나라 사람에게 이미 그 이전에 뇌물을 좀 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독살을 시키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이 죽지 않을 정도의 량만 독을 타가지고 죽지 않도록 해서 성공이 결국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나라 천자의 나라는 이때부터 오히려 진문공에게 저 위나라의 성공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군주가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의 말을 합니다. 결국은 진문공이 시간이 지나서 화가 풀렸는지 이 주나라에서 요청한 성공이 다시 위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위나라 성공이 자기의 나라인 위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내쫓았던 대신이었던 원원을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리해서 앉아있는 군주, 당시에는 이제 하가 올라 있었는데요. 하를 내쫓고 성공이 다시 위나라의 제위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위나라 성공은 당진의 정책에 반대했다가 진나라 문공에게 실컷 당하고 결국은 주나라를 통해서 뇌물 주고 또 암살 음모에서 살아난 다음에 다시 부탁을 해서 진나라 문공으로부터 제의를 다시 받아낸 제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위나라의 성공은 무려 30년을 더 위나라의 군주의 자리에 머뭅니다. 위 성공이 제위하고 있을 동안에 당진의 패자였던 진문공도 죽고 또 서쪽의 섬진의 패자였던 진목공도 죽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위나라는 이제 막강한 강국이었던 당진의 소국이 되어버리고 그 힘이 아주 약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진나라 문공의 의중에서 벗어나서 눈밖에 났다가 꼬랑지 내리고 뒤늦게 진문공의 배례로서 다시 위나라의 제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성공인 것이죠. 자, 그러려면 처음부터 진문공 편에 확실하게 섰어야 했는데 위나라 군주의 자리를 빼앗기고 나서야 뒤늦게 진나라의 진문공을 따랐고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쫓아냈던 신하 원원에게 그 복수를 했으니 어찌 보면 이 위나라의 성공은 처음부터 큰 임금이 되지는 못한 그런 우유부단한 군주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위나라에는 내쫓겨났다가 다시 제위를 하게 된 임금이 딱 4명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위강숙 2부에서 등장했던 이복 형제 태자 급술 죽이고 자기의 친형인 수마저 죽게 하고서 임금이 된 혜공입니다. 혜공도 처음에 임금 됐다가 또 신하들이 모반해서 제 나라로 도망갔다가 제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위나라의 임금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제가 바로 또 이어서 말씀드릴 위나라의 헌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 오르는 사람이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예정인데 위나라의 출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나라에서는 총 4명의 군주가 자기 신하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위에 오른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4명이 진짜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정치를 잘해서 아니면 통치를 잘해서 다시 제위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꾸로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내몰리고 쫓겨난 이후에 이웃 국가, 예를 들면 제나라, 당진의 진나라, 초나라, 섬진의 진나라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이웃 국가들의 제후들이 미뤄져서 다시 제위를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웃 국가 강국들이 위나라 잘 되라고 다시 제위할 수 있도록 미뤄졌을까요? 아닙니다. 국제관계, 외교관계는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웃 국가였던 제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의 그 강력한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약국, 소국인 위나라가 더욱 약해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못난 임금, 도망온 못난 임금을 다시 갖다 세워준 겁니다. 따라서 이 위나라의 임금이었던 제후였던 이 4명,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위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시 복귀를 위해서 제위에 올라서는 안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나라는 결국 그 이후로 아주 불행하고 초라한 그런 제국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위나라는 그대로 계속해서 약체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이런 위나라의 이런 외교 상황, 아니면 국력, 이런 것들이 그 위나라 하나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의 기록으로만 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로 지금 현재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시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도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서 한 몸체가 되어야 할 그러할 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누가 가장 바라고 누가 가장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성공의 아들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성공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목공이 이제 또 위나라의 제후로 제위합니다. 이때는 남쪽의 초나라의 장왕이 이제 그 춘추패자로서 위세를 떨쳐나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목공이 죽고 나니까 또 그의 아들 정공이 제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정공이 죽고 나니까 또 그의 아들 헌공간이라는 사람이 위나라의 제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 헌공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이나 제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 헌공 역시 군주지만 쫄짱보 군주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제가 헌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의 헌공은 성공의 증손자입니다. 닮았겠죠? 네. 성격이 약간 포악해서 아주 예의도 없고 신하를 막대하던 그런 군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공이 그나마 음악을 좋아했는지 궁중악사였던 조라는 사람에게 검은고를 잘 타는 법을 자기가 총애하던 애첩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애첩이 검은고를 제대로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얼렁뚱땅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애첩에게 검은고를 가르치던 악사 조가 그 여자에게 검은고를 가르치다 말고는 열이 받아가지고 곤장으로 그녀를 몇 대 체벌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헌공의 총애를 받고 있던 그 첩이 당장 헌공에게 달려가가지고 조를 헐뜯고 고의로 중상모략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애첩의 말만 철석같이 믿은 헌공은 당장에 이 악사 조를 불러가지고 무려 300대나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악사 조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구나. 나는 매질만 당하는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헌공에 대한 아주 원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질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한 사람을 너무 무한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약 5년이 더 지난 시점입니다. 헌공이 원래 놀기를 좋아하니까 또 행동도 제 멋대로였으니까 한 번은 대부인 손문자와 또 대부인 영애자에게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궁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부는 임금이 부르니까 헐레벌떡 좋아가지고 얼렁 궁궐로 들어와가지고 헌공이 나타나기를 대기실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헌공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아침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헌공이 이 두 대부를 그 궁궐 안에서 기다리게 해놓고 정작 자기는 자기 밑에 신하들 끌고 나가가지고 사냥터 가서 기러기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일부러 무시해버리고 딴짓거리를 한 겁니다. 자, 그때서 이 대부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일단 사냥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자, 그때서야 이 두 사람을 보게 된 헌공이 사냥용 옷을 입은 그대로 이 대부들 앞에 나타나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어이구 미안하네 내가 깜빡 잊었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자, 그때 이 대부 두 사람이 속으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저 헌공에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대부인데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복장도 제대로 차리지 않고 사냥하던 복장 그대로 막 우리를 대한다. 야, 이거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나서 이 두 대부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두 대부 마음속으로 아주 불길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하루는 헌공이 대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면서 그 당시 기분이 좋았는지 일부러 악사조를 불러가지고 교원이라는 식구를 부르도록 했는데 이 교원이라는 식구가 좀 길은데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만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아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교원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원이라는 것은 시경에 전해 내려오는 노랫말입니다. 근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말만 뻔질이를 한 것을 비꼬면서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헌공의 의도는 대부인 소문자를 일부러 비난하려고 궁중 악사에게 그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겁니다. 자, 이때 옛날에 매질을 당했던 이 악사조가 지난번에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것 때문에 옳거니 잘됐다. 요번에 내가 이 노래를 아주 감정을 잘 심어가지고 이 노래를 듣게 되는 저 손문자로 하여금 이 노랫소리가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감정이 들게끔 내가 아주 정성껏 노래를 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게 만들어서 저 손문자가 헌공에게 군주에게 억한 감정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악사가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감정을 담아서. 자, 그때 계략적인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노래 내용입니다. 임금은 애써서 잘 다스려 보려고 이러근저런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신하라는 자가 세상을 기만하려고 뻔뻔하게 말만 쭉 늘어놓고 용기도 없는 주제에 몸도 형편없는 주제에 모반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봤자 그런 무능한 자를 누가 모반을 돕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의 19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경의 소와 소민지스편에 실려있는 한 편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긴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 올려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교원영색, 교묘할 교자의 말씀은 아름다울 영의 얼굴색, 말인즉슨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을 하는 교활한 아주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며내는 얼굴빛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교원영색. 자, 여기서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식구를 제가 한자와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유목 군자 수지. 저 부드럽고 좋은 나무는 군자가 심었고 왕래 행언 심은 수지. 오가며 주고받은 하찮은 말은 마음으로 분별을 해야 하네. 이석언 출자구의. 세상을 기만하는 큰 소리는 입으로 낼 수 있다 하지만 교원 여황 안지후의 피리 불듯 교묘한 말은 뻔뻔스러운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피하 인사 거하짐이 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수의 물가에 산다고 하는가. 무권 무용 직위란계 주먹도 용맹도 없으면서 덮어놓고 난리의 불씨를 일구는구나. 기미 차종 이용이하 다리는 부어올라 종기가 났으니 그대에게 무슨 용맹이 있겠는가. 위유 장다 이거도기하 하는 일이라고는 모략뿐이지만 그대와 같은 패거리 얼마나 되겠는가 라는 식구입니다. 자, 헌공이 간교하고 포악하며 아주 유아독존 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은 당시의 대부들, 신하들,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이 헌공이 위나라 군주인 이상 아주 대놓고 복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사 조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실권을 쥐고 있던 당시의 대부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손문자를 일부러 격분시켜가지고 헌공에게 안각품을 하려고 자기 감정을 실어서 이 노래를 손문자를 향해서 불러줬던 겁니다. 자, 그때 이 내용의 구체적인 거 보면 아주 간교한 신하가 큰 소리를 치고는 있지만 실은 힘도 없고 용기도 없으면서 아무리 허풍친다고 해도 당신 손문자를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손문자가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결국 화를 내고 만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이 군주인 헌공을 당장 시해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일단 돌아갑니다. 과연 이 악사 조의 노래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손문자는 마침내 자기의 결심을 굳히고 또 다른 대부 거베곡을 찾아가서 의견을 떠봅니다. 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죠. 누군가 동조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묻게 되죠. 마찬가지로 손문자가 거베곡을 찾아가서 그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군주가 너무 포악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으니 장차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거베곡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어찌할 바를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거베곡의 이 말은 손문자가 듣기에는 만약에 손문자가 거세를 일으켜도 거베곡은 그에 대해서 가담할 용기는 없지만 굳이 헌공을 보호할 생각도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손문자가 결심을 합니다. 알겠다. 이번에 내가 거사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거베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베곡은 위나라의 대부인데 이후에 위나라 양공, 그 다음에 위나라 영공, 이때 아주 잘 나가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추앙받는 그런 대부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오나라에서 공자 중에 연릉계자가 계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아주 친분 있게 교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노나라에서 위나라로 오게 되는 공자 있죠. 이 공자도 거베곡의 그 성품을 보고서 군자라면서 높이 평가했다는 인물입니다. 거베곡과 함께. 그래서 이 거베곡은 선인 군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베곡도 헌공에 대해서만큼은 보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 결국은 거베곡의 의중을 전해 듣게 된 손문자는 아주 가까운 국경에 그 관문, 궁궐로 들어가는 문부터 딱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모반을 일으켜버립니다. 자, 이때 손문자가 모반을 일으켰다라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헌공이 딱 보니까 위세가 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상을 위해서 자기의 사자를 손문자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손문자는 뭐 볼 것 없죠. 이왕 벌어진 일. 그래서 그 사자를 바로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바로 헌공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잽싸게 이웃 제나라로 즉시 달아나 버립니다. 자, 포악한 군주를 몰아내는데 쿠데타에 바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손문자가. 그리고 나서 이 대부 손문자는 또 다른 대부 영해자하고 서로 협심을 해가지고 그 이전의 임금이었던 정공의 아우였던 추를 새로운 군주로 세워가지고 옹립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위나라 상공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59년입니다. 자, 그런데 쿠데타의 결과가 좀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나라의 주변 다른 제국들은 위나라의 헌공이 군주로서 모자란다, 부족하다라는 것, 또 이 군주가 너무나 모자라서 신하들, 대부들에 의해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후가
헌공을 몰아내고 즉위했을 때 그것을 알고도 모반을 눈 감아줬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춘추 패자들은 주나라 천자를 대신해서 그 군주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때 눈 감아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 쫓겨난 헌공은 조용히 제 나라에서 움츠리고 있다가 12년 뒤에 다시 위나라로 돌아와서 복귀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웃기죠? 아주 멍청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임금이 다시 위나라의 제후로 복귀를 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나라의 불행을 더욱더 키우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손문자가 헌공을 몰아내버리고 이제 상공을 옹립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손문자와 또 영해자는 두 대부가 서로 자기들이 모신 성공에게 잘 보이려고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막 서로 잘하려고 하는 거, 총애받고 싶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손씨하고 영씨가 서로 싸움을 하고 이제부터는 원한을 사게 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새롭게 제위에 오랐던 위나라의 상공은 손문자 편에 서지 않고 영해자 편에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영해자가 상공의 총애를 등에 업고서 손문자를 치려고 딱 하니까 손문자가 눈치를 딱 채고 그 즉시 또 이번에는 손문자가 당진의 진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서 끝난 게 아니라 당진에 도망가가지고는 자기가 내쫓았던 지금 제 나라에 가 있는 헌공 있지 않습니까? 그 헌공을 다시 복위시켜야 된다. 원래 군주였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도망와 있는 당진의 나라의 제후였던 평공과 또 헌공이 도망가 있는 제 나라의 경공에게 지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헌공이 위나라의 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웃나라였던 제나라 그리고 이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손문자가 다시 위나라에 돌아와서 자기가 세웠던 성공을 쫓아내버리고 또 자기와 같이 모반을 했던 영해자 역시 반격을 해서 결국은 잡아 영해자를 시해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손문자는 자기 군주를 두 번씩이나 자기 손으로 직접 갈아태쳐버린 그런 대부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것도 이 두 번 다 자기 손으로 내쫓았던 헌공을 다시 복위시킨 그런 인물인 거죠. 이렇게 보면 위나라의 헌공도 부덕함과 그 폭군적인 성향 때문에 후대에 욕을 먹은 그러한 군주가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을 내쫓았다 다시 세운 대부 손문자를 보면 그 손문자 역시도 어찌 보면 헌공보다도 더 부적합한 그러한 인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장래를 일단 제쳐두고 오로지 자기가 모시는 군주에게 내가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만 몰두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임금이 못났건 아니면 잘났건 간에 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신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몰아냈던 군주를 또다시 자기 손으로 다시 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위나라의 헌공보다도 그 대부했던 손문자가 더 위나라에 필요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자, 이번에는 오나라의 공자, 아까 말씀드린 연능계자가 이 위나라를 방문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연능계자가 거배곡을 만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거배곡의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나라에는 말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런 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연능계자가 손문자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손문자는 연능계자를 위해서 경을 치는 연주를 합니다. 자, 그때 이 경소리를 듣고 연능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경소리를
들어보니 그 소리가 막지 않고 슬프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 위나라에는 환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같은 사람 연능계자가 거백옥을 보고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손문자를 만나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역사에 또 나라의 흥망은 한 사람이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능계자가 꿰뚫어보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이 같은 해에 위나라의 헌공도 죽고 그의 아들인 양공이 위나라 제위에 오릅니다. 자, 오늘은 위나라의 못난 왕,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못난 군주 성공과 헌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올바름도 중요하지만 그를 따르고 그를 모시는 그 밑에 신하, 대부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편에는 위강석세가 마지막 편으로 유가의 성인이었던 공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위나라 군주 3명, 영공, 출공, 장공 이 3대 간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간에 벌어진 혈육 간의 권력 다툼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일 때문에 위나라가 전국시대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문학TV 공영이었습니다. 다음 편 위강숙세가 4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